지금 이제 질문들이 한 7, 8개 정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이 서면 질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업 진행에 굉장히 도움되는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1점의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질문들 중에 제가 이 강의 후반부에 제기하려고 했던 질문들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도 있고 해서 한 3사람 정도 소개를 해볼까요? 직접 당사자가 하면 좋겠는데 맨 먼저 이것은 탁월한 질문에 해당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김미소 학생인가? 어딨죠? 아, 예. 마이크를 이 앞으로 좀 주시죠. 예, 이 질문을 한번 예, 이쪽입니다. 여기 앞에. 예. 이 질문을 한번 예, 학과와 자기소개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좀 불편하더라도.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공학번 김미소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망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최신사업은 국영화가 되어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게 민간의 택배 회사들이 있었으니까 왜 그런 부분은 국영화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우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 자연 독점이 해체되는 기술적 변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과거에 국영산업으로 되어 있다가 민영화되거나 또는 독점 시장으로 있던 것이 경쟁 시장으로 변하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택배 사업도 보통의 우편 최신청 또는 우체국에서 하는 것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왜 이 영역에서는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우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통신 시장, 특히 통신 서비스. 과거에 최신청에서 지금 한국통신이 있죠.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이라든가 온세통신이라든가 등등 여러 민간 사업자들이 출연해서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자연 독점이 한번 형성되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술적 조건이 바뀌어서 진입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경쟁 시장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 소개할 질문인데 3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죠. 경제통상학부의 김기복 학생 첫 번째 질문을 좀 어딨죠? 예. 첫 번째 질문만 좀 기억하시죠? 드릴까? 예. 첫 번째 질문만 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학부 김기복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아까 이제 북한 개성공단 말씀하시면서 그 선정물이나 사망 구조물들이 사회적 편익이 제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방학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벽이나 이런 곳에 빨간 글씨로 그들의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선정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독일의 개체가 헛된 소문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얻는 이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예로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구조물을 설치를 함으로써 주체사상을 좀 더 고치하고 그 국민을 좀 더 단협을 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취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질문의 취지는 주체의 탑이라든가 김일성 수령의 동상이라든가 이런 것, 정치적인 구조물 이런 것들이 중국에도 보면 있고 보통 사회주의 국가
것들에는 보통 있는데 그것이 이 국가의 통합성 또 그 사회의 공동 목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와 어떤 결속 이런 것을 강화하는 그런 소위 보이지 않는 그런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한 학생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철학적인 논쟁거리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논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질문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세 번째도 마저 소개를 하고 후반부를 이어가죠. 제가 답변도 좀 드리고 답변 드린 다음에 다시 추가적인 발언이 있으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재 학생 어디 있죠? 황성재 학생, 저 왼쪽에 있네요.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질문이 꽤 긴데 좀 요약해서 질문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달해 주세요, 마이크를. 그냥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경제학과 고등학교 황성재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구나 찬성이 입장과의 관계 입장과인데 제가 한 개가 수업 듣다가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다가 하시는데 후반부에 사회적 비용과 편익 부분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국가 공공재라고 하면 돈이 얼마만큼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벌어진 수익이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결정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 서비스나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비용만 들어가고 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없어져서는 안 될 문제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서민 경제의 활성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어디 투자할 때 대기업에 투자하면 그 대기업에 키우는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돈을 과연 우리들한테 나눠줄까, 그 이익을. 근데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면 건설에서 하는 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또 그런 서민 그런 짜장면 집이나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이 질문 취지가 사실 좀 왔다 갔다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 회계장부를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거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제가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하는 경우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할 때 정부의 장부에 기록되는 손익계산서만 보고 사업을 결정할 거냐, 아니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의 이 회계장부에 기록되는 것을 총합해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운영은 기업 운영과 달라서 회계적 논리만으로 사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할 때는 하면 안 되는 건데 민자 사업으로 할 때는 하면 되는 거냐, 또는 민자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국가가 하면 괜찮으냐, 이런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문제입니다. 100조를 쓰면 이제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승수 효과가 일어나서 근데 돈을 받은 일용직 노동자가 자기 딸을 학원에 보내고 학원 선생님은 또 돈 벌어서 미용실에 가고 미용실 아줌마는 짜장면 시켜 먹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되거든요. 우리는 서로 의지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일컬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그 재정 지출한 액수보다 더 큰 소득 또는 수입이 민간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승수 효과.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재정승수가 얼마냐. 100억을 지출하면 뭐 재정승수가 2면 200억만큼의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제 조세승수, 그러면 이제 감세를 얼마 하면 민간 지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런 이제 중요한 이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쓰면 그런 효과가 나긴 하는데 효과가 큰 쪽으로 쓰는 게 낫겠죠. 그 문제는 대운하에 이 돈을 쓰는 것이 좋으냐, 다른 대안적 사업에 쓰는 게 좋으냐. 승수는 마찬가지일 거다. 케인즈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병원을 지어나 아니면 폭탄을 만드나 똑같다는 거죠, 효과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기왕 100조를 쓸 거면 이 100조를 쓴 것이 가능하면 큰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사업에 쓰는 게 낫겠죠. 동시에 그 혜택이 한쪽으로 몰리기보다는 골고루 나눠지는 쪽으로 사업을 디자인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목표를 하나의 수단으로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다만 그 질문 취지 중에서 같은 손익계산 또는 같은 비용 편익 분석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경우가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경우에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학생에 대해서는 1점씩 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질문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해소하거나 또는 축적해 두겠습니다. 자주 질문을 주신 분은 학생은 또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부터 가면요, 민자 사업으로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자 사업으로. 아까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 계산서를 봤죠. 봤는데 총 추진하자는 쪽 계획으로는 16조 원 남짓한 돈이 필요한데, 비용이 드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골재 팔아서 다 나오니까 국가 돈이 들어가 봐야 8조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죠. 거기다가 8조 원 정도면 큰 재벌 기업도 많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면 국민 세금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까 총비용, 경부 대운하의 총비용과 총편익에 대한 표를 다 그렸죠. 그 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이 사업을 그냥 민간이 하도록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 사업허가 신청을 해서 국가가 사업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 한다면, 그래서 이 대운하를 운영하는 회사가 내수면의 물길을 통한 운송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그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 경우에 그 사업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는 민간 기업은 어떤 비용 편익 분석을 할까요? 여기 비용 편익 분석에 나와 있는 항목 가운데 여러분이 기업인이라면, 투자자라면, 이 사업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비용 항목과 편익 항목 중에서 어떤 것을 고려할까요? 자기가 사업자, 민간 사업자라면 누군가가 한번 이 문제에 관해서 의견이 탁 떠오르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이 사업을 내가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이 비용과 편익에 관한 분석표 중에서 어느 항목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될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이크를 이 앞쪽으로 좀, 마이크 어디 갔죠? 일어서서 저 학생들 쪽을 보고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뒤로 돌아. 자기 소개하고. 안녕하세요. 경기도공사업부 공기업부 박현준입니다.
예, 박현준 학생. 제가 기업가라면 환경 편입이라든지 대비 개선 그런 좀 고려를 안 하고 그 외 실질적으로 제가 돈 내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돈 되는 게 어느 거죠? 그러니까 항목을 한번 우선 비용 항목에서 한번 짚어보세요. 비용 항목에서 어느 것을 고려할지. 비용 항목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포함된 거를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 반대 쪽에서 말하는 미포함된 부분을 생각을 하고 환경 파괴용으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선 건설비는 생각하겠죠? 자기 돈을 넣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교량 재건 비용은 이거 다 내라 그러면 사업성이 잘 안 생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국가 소유니까 국가가 해야지. 토지 보상은 어때요? 토지 보상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지요? 토지 보상을 해줘야지 사업자. 그렇죠? 보다는 이제 적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토지 보상은 해줘야겠죠. 상수원 이거는 뭐 알 바 아니고 환경 파괴 이거는 유지 관리는 아무래도 계산에 넣겠죠. 예. 유지 관리비가 2천억씩 들어간다면 계산 안 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바보죠. 그런 회사는 망합니다. 그 다음에 편익 쪽을 보세요. 편익 쪽에 이거 다 돈 되는 거잖아요. 편익 쪽에서는 뭘 고려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운임 수입 이게 이제 제일 먼저겠죠. 운임 수입이 얼마 될 거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골대 판매. 예, 골재 판매 수입 또 없는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용수 공급 물 팔아서 예, 물도 팔 수 있거든요. 물 팔아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외에는 별로 안 보이죠? 예,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따 조교한테 이름하고 체크하세요. 뭐 탁월한 견해는 아니었지만 용기를 북돋우는 의미에서 자 봅시다. 민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 민자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 사업 자체의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은 변하지 않겠죠. 찬성 측의 주장이 맞든 반대 측의 계산이 맞든 어느 쪽이 맞든 둘 다 맞든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는 없고 둘 다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두 주장 사이 어디 가운데쯤에 진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한다면 그러면 저 비용 편익 분석 계산서를 좀 수정할 수 있겠죠. 여러 연구라든가 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정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경우에 사회적 비용, 사회적 편익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계산이 왔다 갔다 할 따름이지 실체로서 그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민자 사업자의 경우에,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회계장부, 자기 회사의 회계장부의 비용과 수입으로 기록되는 것만 보겠죠. 그 기업은 사회적 편익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회사의 수입, 회사의 경비만을 보게 되죠. 그러면 결국 민자사업으로 한다 해서 신청자가 있게 되면 그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계산서를 뽑아보니까 돈이 남는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만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수입 항목은 결국은 뭐 교통혼잡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되든 그것은 그 기업의 회계장부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기업의 회계장부에 들어오는 것은 운임 수입, 골재 판매 수입.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많이 가두게 되니까 그 물을 뭐 팔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아마 팔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운하 주변에 어떤 땅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당연히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장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항 같은 게 생기니까
그 내항을 개발하고 유지 운영하고 그걸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역시 고려할 겁니다. 여기서 건설 유발 부가가치, 이거는 회사의 장부하고는 상관없죠. 그 다음에 교통 혼잡 비용 절감 관계없고요. 대기질 개선 상관없고요. 뭐 산림 골재를 얼마나 대체하건 그거는 이 회사의 회계장부와는 상관이었습니다. 운하 주변 공간 개선, 이 문제는 여기서 일정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관계가 될 수 있고, 홍수 방지,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환경 편익,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주변을 개발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자체는 고려사항이 안 되죠. 비용 항목을 보면 건설 비용은 직접 회사가 부담해야 되니까 당연히 고려 대상이고, 토지 보상금도 되도록 적게 주려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 특별한 정부의 입법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특별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통해서.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계산에 넣게 되겠죠. 건설 비용,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토지 보상금,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비용 항목입니다. 교량, 상수원, 환경, 이런 문제들은 국가가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 총비용, 사회적 총편익 중에서 이 민자사업자는 그 일부만을 가져다가 계산서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국가가 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이 잘 계산이 안 나온다, 편익이 비용보다 많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사업일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면, 그러면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 쪽으로 떠넘긴 결과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고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익 중에서 사유화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사유화할 것이고, 민자사업자는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 중에서 공공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공화하겠죠. 그러니까 수입은 최대한 사유화하고 비용은 최대한 공공화하는 것이 민자사업자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 경우에 하겠다고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있으니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국가로서는 그 민간사업자가 국가와 사회에 넘겨버린 비용에 관해서 우리가 맡아주겠다는 의사표시일 겁니다. 그와 같은 민자사업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자가 돈을 벌고 기업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게 되거나 또는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민자사업 문제는 민자로 되니까, 민자사업자가 나서니까, 수지가 맞는 일이니까 사회에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논리적인 오류를 뭐라고 하죠? 논리학에서 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분에 타당한 어떤 부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흔히 범하는 오류입니다. 일종의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개별적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개별적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또는 일반적으로 상충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관계가 그닥 사업을 하기에 적합치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대우나 반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객관적인 경제 이론상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논리다 하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외부 효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외부 효과. 여러분에게 아직 공공재와 관련해서 이 외부 효과를 설명을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비배제성, 아까 말한 재화나 서비스의 비배제성 또는 비경합성이라는 것은 대개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효과. 영어를 좋아하는 분들은 꼭 이렇게 씁니다. external effect. 이 앞에 positive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negative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효과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의 편익, 다른 누군가에게 편익을 안겨주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면서 전혀 그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혹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경제현상을 말합니다. 시장 바깥에서 일어나죠. 예컨대 누군가 뭐 좋은 마음에서 등대를 하나 암초 위에 세웠다고 하죠. 등대의 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지나가는 어떤 배도 그걸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해운회사가 자기 배가 워낙 많이 다니기 때문에 등대를 세웠다고 할 때 그 항로를 지나가는 모든 배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혜택을 보는 프리 라이더, 무임승차를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외부에서 그냥 온 거죠. 나에게 효용 편익을 안겨주는, 그런데 내가 아무런 대가도 시장을 통해서 지불하지 않는 어떤 것, 이런 것은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우리 동네가 조용한 주택가인데 갑자기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가지고 먼지가 막 날리기 시작했다. 세탁비가 많이 든다. 분명히 나에게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그 레미콘 회사가 나에게 세탁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정적 외부 효과입니다. 흔히 많이 드는 예는 어느 과수원 옆에 꿀벌 키우는 사람이 왔어요. 과수원 옆에 벌통을 들고 봄에. 그럼 벌들이 막 과수원에 와가지고 이제 꿀을 빨아먹죠. 그러면 수분이 굉장히 잘 되죠. 젖붙이기. 그러니까 암꽃과 숫꽃 사이를 벌들이 오가면서 엄청나게 수분을 시켜줘서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그때 양봉업자가 그 옆에 온 그 우연한 사건이 과수원하는 농부에게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안겨준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사례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서.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화를 해야 합니다. 내부화. internalize. 내부화를 하면 내부화라는 것은 시장의 거래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레미콘 공장 때문에 내가 세탁비가 더 든다. 그걸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제도는 아주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가능한 내부화의 절차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그 레미콘 공장에게 명하는 거죠. 집진 시설을 설치해서 먼지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라는 법을 만들어요. 규제입니다. 규제. 규제를 통해서 외부 효과를 누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대운하의 경우에, 경부 대운하의 경우에 많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죠. 그죠? 교량은 국가의 그 비용을 발생시키는 상수원, 직접적으로 국가, 그리고 물 소비자, 교량을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에게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는 거죠. 기업은 되도록 많은 비용을 외부로 떠넘길수록 이익을 보게 됩니다. 염색공장, 여기 염색공단이 있으니까요. 정수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만큼 이익이죠. 그렇지만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회로 전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성 또는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경제학 이론에 있어 말하는 것처럼 단순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은 일반적으로
이런 외부 효과를, 긍정적, 부정적 외부 효과를 통해서 서로 맺어져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운하의 경우에도, 경부 대운하의 경우에도 그 민자기업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 부정적 외부 효과를 사회에 전가하도록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수익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데 어떤 입법 조처라든가 어떤 행정적 조처로 인해서 민자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면 그것은 2-1은 1인 것과 똑같습니다. 또는 2-3은 -1인 것과 똑같죠. 그러면 사회 어딘가 누군가에게 그 기업의 채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비용의 전가 행위가 누구에게인가 이루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 경우 국가사업으로 하든 민자사업으로 하든 국가가 이것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직접 할 것인지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은 사회적 총비용과 사회적 총편익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떤 투자한 민자기업의 채산성이 맞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국가 의사결정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까 세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민간 택배회사 얘기로 가보죠. 이것은 이제 자연독점과 관계되어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통신시설을 보면 옛날에 이제 한국통신, 이 최신청에 속해 있는 그런 공기업인 혹은 국가기관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망을 만들고 망을 관리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게 당연히 망을 만들고 망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과 아울러서 그 망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것이죠. 옛날에 전화선밖에 없을 때는 경쟁이 불가능했죠. 교환 혹은 CDMA 방식으로 바꿀 때 시설을 장악하고 있는 자만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통신선을 이용한 서비스와 통신선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업이 되어 있죠. 이제 기술적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이동통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얼마든지 망산업과 서비스 산업을 분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망은 지금도 복소의 망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통신이 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통신이 그 망에 대한 관리권을 이용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주는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와이브로라든가 위성을 이용한 무선이동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이 영역에서 국가 독점을 허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논리적 근거, 실정적 근거는 갈수록 약화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 현실화된 것은 유럽인데요. 유럽연합이 탄생하면서 그 전까지 각국의 통신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던 공기업들이 전부 다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망을 관리하는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등의 텔레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국영기업들이 서로 상대방의 국가로 쳐들어가서 서비스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무한경쟁이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국 경우에도 그런 것이 깔리면서 경쟁이 벌어진 거죠. 택배 시장과 우편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권리라는 것은 기본권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자연 독점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독점은 해제됐습니다. 서비스 경쟁에서 기술적 조건 때문에. 그러나 망은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 적자 노선 때문에. 교통, 통신, 우리가 헌법상에 신체의 자유가 있죠. 신체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말하면 구속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지 않을 자유. 누군가 나의 신체를 구속하려면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만 나를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면 내가 내 몸이 있게 하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자유, 권리, 이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골에 가보시면 하루에 버스가 4번 다니는 그런 군내 버스, 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적자 노선에 적자 노선.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막 줘서 차를 돌립니다. 왜 하느냐? 그 버스를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면 수요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 노선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교통통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버스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황금 노선을 배정하고 황금 노선을 받는 회사한테 적자 노선을 같이 돌리라고 해서 끼워 팔기 식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 국토를 포괄하는 망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왜 있느냐? 그것 때문이죠. 왜 텔레비전 방송을 페이 TV로 다 이렇게 조직할 수 없느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월드컵 축구 예선을 하고 있는데 한국팀이 좀 비실비실하죠. 올라가서 또 8강, 4강 올라갔다 칩시다. 8강 게임을 케이블 TV 어디에서 중계한다. 독점으로. 되겠어요? 이건 소송이 붙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어느 페이 TV 채널에서 유럽컵, 웨파컵 뭐 결승전 이런 중요 경기를 독점 중계하겠다고 했을 때 소송이 걸렸습니다. 축구 팬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기본권에 속한다. 이겼죠. 그래서 내셔널한 면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욕구를 느낄 만한 중대 이벤트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거의 모든 문명국가의 헌법이 국토의 전 영역에 걸쳐서 이와 같은 교통통신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원도 저 산골 마을이나 어떤 무주진한 장수 그 골짜기나 또는 보은 영동 옥천의 어느 오지 마을에 편지 한 통을 배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지금 우표를 얼마짜리 붙입니까? 편지 보낼 때? 200원? 250원? 뭐 등기하면 좀 더 붙이고 지금 몇백 원 수준입니다. 200~300원 수준. 근데 그 시골 마을의 외딴 집에 강원도에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우체국 직원이 편지를 배달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말이 안 되죠. 적어도 한 5,000원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200원, 300원에 군대 가 있는 아들의 편지를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갖다 전해주잖아요. 이것이 교통통신의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민간시장에 맡기면 누구도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우체국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 독점 시대에도 했고 지금 서비스 경쟁이 허용되어 있는 지금도 합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사업 말고 신속성을 요하는 것, 정밀성을 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이 달라요. 일반 우편물 배달 시장과 신속한 DHL이나 이런 신속한 배달을 하는 사업이 다릅니다. 요구가 달라요. 일반 편지는 정확하게 전달되기만 하면 되고 신속성을 요하는 배달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렇죠? 택배는 그거와 또 달라요. 택배는 옛날 우체국 소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가 독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복수의 기업이 경쟁해도 충분할 정도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의 경쟁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 우체국은 한쪽으로는 국가 독점 사업 시대에 하던 국민의 교통통신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우체국, 택배, 온라인 쇼핑 뭐 온갖 거 다 하고 있죠. 우체국에 가보면 거의 기업입니다. 기업. 그 30년씩 20몇 년씩 우체국에 근무하던 분들이 거기 적응하려니까 죽겠죠. 지금 거의 돗대기 시장입니다. 우체국에 가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국가 독점이 해체되고, 그것은 기술적 변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물류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됐다는 기술적 변화와 어울러서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성립할 만한 충분한 정도의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국가 독점이 됐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국가 독점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망산업 영역에서 다 경쟁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국가 독점 기업 중에는 터무니없는 것도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거. 국가가 독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건데 독점하고 있었던 거. 응? 감사합니다. 인삼, 담배. 지금 KTNG가 뭐죠? 코리아고 K는, T는 타바코고, G는 진생이죠, 그죠? 담배 인삼공사입니다. 옛날에 담배 인삼공사. 그 이전엔 전매청. 여러분 전매청 알아요? 전매청은 국가기관이었습니다. 전매청에서 담배와 인삼을 독점했죠. 그 다음에 담배 인삼공사로 갔다가 지금은 KTNG로 가서 완전히 민영화된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담배를 국가가 독점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독점했느냐? 돈이 되니까. 국가의 재정 기반이 취약하던 시절에 담배나 인삼을 통해서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독점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담배 단속을 벌였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양담배 적발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술집이나 다방 이런 데 탁 들어가면 차 봅니다. 연기만 딱 보면 양담배 금방 압니다. 다방에서 양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바로 이거 바로 잡혀갑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25년 전까지 30년 전까지 그 국가의 재정 수입을 증대한다는 그 욕망을 민족주의적 관념으로 포장해가지고, 그죠? 양담배 피우면 매국노. 양담배 어디 생기면 집에 몰래 감춰놓고, 창문 조금 열어놓고 몰래 피워야 돼. 응? 창문 밖으로 연기가 나가다가 잘못 걸리면 이거 되기 때문에. 공산당 국가도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이거는 국가 독점 기업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우리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외제차가 많이 다녀도 별 일이 없습니다만 한 20년 전만 해도 골목에 외제차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못으로 쓱 끌고 지나가면서 그것을 상당히 애국적인 행동인 양. 그래서 내수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99%. 소련, 동유럽, 중국도 안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국산차 점유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굉장한 어떤 부족 본능, 또 민족주의적인 부족 본능 이런 것이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하고 부족 본능에 대해서 부족 본능의 경제적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편익, 구조물, 기념물 등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해서 이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탑도 사회적 편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체의 탑은 전혀 사회적 편익이 없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걸 보고 기뻐서 눈물이 나고 춤을 추고 싶고 이러면 세워야죠.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 가서 부산갈매기 노래하고 요새 라이온즈는 헤매던데 요새 롯데가 아주 잘 나가던데 뭐 부산갈매기 부르고 즐겁잖아요. 사회적 편익이 확실하잖아요. 누가 강요 안 해도 자기 발로 오잖아. 돈까지 내고. 만약 그것이 정말 사회적 편익이 있느냐를 점검하려면 보는데 돈을 받으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거기 남대문 지금 재건공사 하는 데처럼 휘장으로 둘러쳐놓고 입구를 요만하게 내놓고 장군님 동상을 볼 사람 돈 내고 들어가라. 그래서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사회적 편익이 있는 겁니다. 만약 돈 내고 들어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과잉 공급된 거죠. 과잉 공급. 과잉 공급된 겁니다.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죠. 절차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공공선택, 우리가 오늘 다룬 것이 공공선택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이 공공선택론의 영역에는 많은 쟁점이 있죠.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게 좋으냐, 현물을 주는 게 좋으냐, 이런 논쟁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적 쟁점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북한 사회가 이런 공공선택에 관해서 어떤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느냐, 이걸 볼 때 꽝이죠. 꽝. 대중의 요구를, 인민의 요구를, 소비재와 또 여러 가지 그런 공공재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이 명하면 우리는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당은 누가 이끕니까? 그 당을 이끄는 몇 사람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공선택의 기초라는 것은, 합리적인 공공선택의 기초라는 것은 국민의 소망과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아무런 그와 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중국은 일당 독재국가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예요. 물질적 토대는 자본주의, 정치 체제는 일당 독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중국의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재의 공급에 관해서 지극히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天安門 사태, 천안문 사태, 거기 덩샤오핑이 무력으로 진압을 했는데 그 공공재입니다. 무력 진압을 위해서 투입된 탱크, 그 전부 공공 서비스예요. 그와 같은 공공 서비스 공급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매우 폭력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와 같은 의사결정 시스템이 지금 중국은 그냥 존재하고 있죠. 동일합니다. 그때와. 이거 지금 제가 공직에 있지 않으니까 남의 나라를 막 비판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정부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예. 그와 같은 공공선택에 대해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 공공재라는 것은 어떤 것은 과소 공급, 어떤 것은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고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반론이 제기되기 전에는 우리가 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공재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까 사회적 편익을 재는 방법이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이런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대중의 선택에 맡깁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오래 한 나라들은 보면 되게 진보 정당, 좌파 정당들은 큰 정부, 많은 세금, 그리고 많은 복지, 그걸 약속합니다. 지금 미국도 비슷하죠? 미국도, 거기는 버럭이 인기던데, 버럭이, 예, 전 국민 의료보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굉장히 미개한 나라죠? 의료보험이 없는 국민이 5천만 명이나 돼요. 3억 중에서. 굉장히 미개한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지만 버락 오바마 또는 4년 전, 8년 전에 8년 전에 클린턴이 집권하고 있을 때 힐러리가 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의료보험 개혁, 이게 전부 다 국민개보험, 우리나라와 같은 모든 국민이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일들이었지만 좌절했죠. 미국의 보건 분야의 기득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도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개 진보, 좌파, 이쪽은 좀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 그걸 위해서 조세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많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거, 이런 거를 주장하죠. 보수, 우파 쪽에서는 작은 정부, 감세, 복지의 축소,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국민의 선택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세도 한다고 그러면서 복지도 확대한다 그러고
어디 땅 파서 돈 만드나? 예? 아니 이것은 뭐 정치적 소신 여부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본보다 우리가 뭐 조세 부담률이 더 높다. 높지는 않은데 하여튼 일본도 굉장히 낮은 나라고 우리도 낮은 나라. 우리가 조금 더 낮을 텐데 뭐 어떻게 통계를 했는지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했냐? 일본은 그 대신 국가 빚이 어마어마하잖아요. GDP의 2배. 우리나라가 GDP의 30% 수준의 국가 채무를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일본은 국가 채무가 GDP의 2배예요. 왜? 지출은 계속 크게 쓰면서 감세를 했으니까 그 돈을 뭘로 메꾸겠어요? 채권 발행해서 빚을 낸 거죠. 결국은 조세 부담률만 볼 것이 아니고 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이걸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통계는 그 통계를 인용하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으로만 말을 해요. 사실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취사선택해서 인과관계로 묶어주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너무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학생은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예,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주제는 뭐죠? 우리가 약속한 게 다음 주제가 뭡니까? 예. 다음 주 주제가 매우 재미있는 영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졸업해서 취직해가지고 차를 사는데 처음에 돈이 부족해서 중고차를 산다. 이럴 때 바로 부딪히는 문제이고, 여러분이 하여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정보 비리칭. 주로 이제 민영의료보험, 그 다음에 뭐 의료민영화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